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정부는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신규 확진자 그리고 위중증 환자 모두 역대 최다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현 상황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지금 뭐 유행은 이제 전반적으로 확산 추세인 건 맞는데요. 지금 그 오늘 확진자 수를 보면 유행의 확산 속도는 조금 이제 좀 줄어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보면 최근 들어서 매주마다 3,000명, 4,000명, 5,000명, 7,000명, 한 주마다 1.3배씩 재생산 주수 1.2에서 1.3 정도의 그런 확산세가 계속됐었는데 지금 오늘 보면 한 1.1배 정도 늘었거든요. 예. 이번 주엔 9,000명 이상도 사실 가능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떨어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뭐 이제 1, 2주 전부터 이제 정부에서 방역 조치 또 강화한 부분들도 있지만 최근 들어 국민들이 좀 조심을 하시면서 이동량이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속도는 좀 감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 위중증 환자가 오늘도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도 뭐 100명 훨씬 넘게 이제 발생을 했는데 지금 이 위중증 환자가 과거에 4,000명대의 그런 이제 확진자가 나오던 거에서 나오는 위중증 환자거든요. 지금 전체 예. 확진자 수 규모의 한 2.5%가 위중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2에서 2.5%. 이제 7,000명대 나오던 그런 그 확진자의 위중증 환자는 다다음 주에 200명대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어떻게든 이 유행의 규모를 이제 정점을 찍고 꺾어야지만 위중증 환자도 줄어들고 이제 그런 의료 시스템의 그런 부하도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수가 있어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당장 이제 최다치가 나온 것에 있어서 우려가 있었는데 속도에 좀 주목하셔서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 속도가 이제 줄어들고 결국은 이제 어느 순간 정점을 찍어야 이제 이게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1.3배씩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당장 10,000명을 훨씬 넘어가는 상황인데 그러게 된다 그러면 사실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의 확진자 수 좀 상황을 보면서 이제 그 전체 유행의 이제 추이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김부겸 국무총리도 오전에 강화된 거리두기를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사실은 일상 회복이 시작되고 지금 한 달여 정도, 정확히는 44일 정도 지난 시점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건 사실 뭐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초기에 접종을 하셨던 이제 고령이나 기저질환자분들의 예방 접종 효과가 떨어지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 상황에서 이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겠던 게 문제거든요. 예. 근데 이 위중증 환자를 이제 다시 이제 줄어들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분들에게 3차 백신 접종을 통해서 이제 백신의 보호막을 다시 안전하게 쌓아야 되는데 예. 그 과정에서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동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통해서 이 유행을 통제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현실적인 상황에서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조치들이 아마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 당정 협의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향후 어떤 조치가 좀 취해질지 저희가 예측을 해본다고 했을 때 가장 높은 단계 조치가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아니겠습니까? 이때와 좀 준하는 조치가 나오게 될까요? 글쎄 뭐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제 가장 핵심은 집합 금지, 영업 시간 제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어떤 수준으로 결정할지는 이제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그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아무리 정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갖다가 제시를 한다 그래도 국민들의 수용성이 떨어지면 사실 실효성이 떨어지거든요. 예. 뭐 정부의 그런 대책의 강도가 높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이게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만 이제 전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 간의 만남을 줄여주고 마스크 착용 잘하고 백신 접종 잘하고 이런 개인 위생에 신경 써준다 그러면 정부의 대책과 상관없이 이 유행은 통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정부에서는 일단 뭐 가이드라인은 제시를 해주겠지만 지금의 유행 상황이 좀 위중하고 너무 위중증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병상 문제도 시급한데요.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을 보니까 수도권이 86.4%, 전국이 81.4%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은 아닌지 병상이 언제까지 버텨줄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지금 실제적으로 코로나19 중환자 그 병상은 이제 포화 상태고 뭐 이러면 안 되지만 결국 사망하신 분이 자리를 비워줘야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리고 일반 그런 무슨 뭐 급성기의 뭐 심근경색, 뇌경색, 그다음에 뭐 불의의 교통사고로 이제 중증 환자가 생겼을 때도 지금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있는 중환자실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병상 운영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반 입원 환자들의 사실 병상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존에 있는 병원만 가지고 활용하기에는 지금 그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좀 종합적인 큰 건물이나 뭐 체육관이나 이런 데에 임시로라도 이제 입원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좀 장기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또 이제 그동안 줄곧 전문가분들 모셔서 들었던 이야기가 병상 여력을 확보한다라고 했을 때 병상이 병상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병상을 운용할 수 있는 인력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 줄곧 해오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중환자 병상에는 이제 주로 있는 기계들이 인공호흡기, 에크모, 투석기 이런 겁니다. 일반적인 그런 그 의사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 중환자실은 없고요. 대부분 흉부외과, 감염내과, 중환자의학을 하신 분들이 거기를 담당해야지만 사실 그 이제 중증 환자들 안전하게 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병실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제 그런 기계들을 다루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이 사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중환자 병상이나 그런 인력들을 확보가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들을 갖다 최대한 그 원활하게 돌릴 수 있도록 중증 환자가 회복이 됐을 때 빨리빨리 다른 병실로라도 옮겨져야 그 공간을 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효율적인 운영이 지금 당장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청소년 백신 접종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간담회에 참석해서 직접 학부모도 만나고 또 학생도 만나서 독려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여전히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좀 설득해 나가야겠습니까? 지금 뭐 성인보다 그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가 인구 10만 명당 발생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발생들이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음성 확인서를 가진 사람들, 안전성이 담보된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 그 다중이용 시설을 통한 유행을 억제할 수 있고 또 이용자도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 도입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운영의 묘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학원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적용하게 됐을 때 사실 이제 공부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뭐 검사를 자주 가서 하기도 어렵고 뭐 여러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좀 운영한다 그러면 그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원이 만약에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학원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의 그 기관에서의 위험도는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중이용 시설 중에서 위험도가 높은 데에서는 방역 조치가 강하게 가는 거고 위험도가 낮은 시설에 대해서는 약하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규제나 이런 사용의 편리성들을 그런 도입하는 학원에는 좀 적용을 이제 원활하게 해주고 뭐 그 운영 시간도 늘려주거나 뭐 이런 그 모임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해주고 이런 식의 좀 그 각각의 이제 시설에 대한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확대 적용 발표 이후에 사실은 이게 강제 접종이 아니냐 이런 반발도 있었고 그 결과 정부가 지금으로선 한 발짝 물러섰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향후 적용 방법이나 시기 등은 좀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그 유행 자체가 통제가 된다 그러면 방역 패스는 전 국민한테 도입할 필요도 없었겠죠.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유행이 너무나 이제 그 심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사실 유행이 이제 좀 위중한 상황이고 그런 필요한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 도입하는 부분들은 말씀드렸지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 백신 접종이 좀 그 기다리고 있거나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을 하게 되면 접종을 하고자 원했던 사람들 학생들조차도 계속 PCR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이것들이 이제 필요한 조치라는 것들을 설명해 나가면서 백신 접종
자를 일단 처음으로 늘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서서히 이제 그런 좀 정말로 위험한 그런 그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이제 필요하면 확대를 시켜나가는 그런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오미크론 변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오미크론이 등장했을 때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협적일지에 대해서 좀 다각도의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나온 입장을 보니까 WHO 사무총장, 모더나 최고의학 책임자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요. 일단은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뭐 확인이 된 건 전파력이 높고 기존의 백신을 회피하는 능력은 확인이 됐고요. 예. 병독성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의 병독성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거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던 그런 미접종자들에게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아프리카 마찬가지로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코로나19에 걸렸거나 접종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걸리고 있어서 과거에 이런 코로나19를 접했던 사람들은 세포성 면역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미접종자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이나 뭐 남아공의 예를 들어보면 그렇게 그 독성이 낮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충분하게 독성을 갖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설령 독성이 낮더라도 너무나 이제 확진자 수가 전파력이 좋아서 많아지게 된다 그러면 결국 의료 시스템에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오미크론을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 퍼졌을까라고 봤을 때 WHO에서는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 퍼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입장이었고 또 영국을 보니까요 아예 입국 제한을 해제하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렇게 되면 국경 통제가 의미 없다라는 판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지금 뭐 델타 변이가 전 세계에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델타 변이 발생국을 저희가 통제하고 있지 않은 거랑 같은 이치죠. 오미크론이 지금 실상은 뭐 남아공에서 처음 생기고 얼마 안 된 건 줄 알았는데 실상 지금 현재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발생국에 대한 그 뭐 입국 제한을 하는 것보다는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잠재적인 오미크론 감염자라고 가정을 하고 뭐 시설 격리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지역 사회로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식의 이제 그런 격리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향후 우리나라는 좀 어떤 방향성을 잡아나가야 할까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델타 변이 비슷하게 오미크론이 전 세계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결국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이 들어오는 걸 막는다 그랬을 때 뭐 입국 제한 조치도 좋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안전성을 담보한 이후에 그게 시설 격리를 통해서 자주 PCR 검사를 확인한 후에 들어오게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지금 바로 뭐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진단되는 그런 상황들은 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치료제도 항상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화이자가 자사에 먹는 치료제 최종 분석 결과를 내놨다고 하는데 효능이 어느 정도인 겁니까? 지금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팍슬로비드라는 약인데 이 약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이제 복제 과정에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그 단백질이 분해가 되어야지만 이제 생존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분해를 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거라서 변이에 상관없이 이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임상 연구 결과를 보면 고위험군이 입원하는 위험을 90% 정도 낮춰주고 심지어 저위험군 같은 경우도 70% 정도 입원을 막아준다는 그런 효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지금 가정 내에서의 전파를 막는 그런 거에 대한 연구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연구 결과들이 잘 나와서 긴급 승인을 받게 된다 그러면 정말로 좀 조심스럽게 기대한다면 과거 우리가 신종플루 때 타미플루가 했었던 그런 역할들을 이런 팍슬로비드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까지도 이제 좀 조심스럽게 좀 기대를 해보는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만 된다면 훨씬 더 지금의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를 좀 경감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